12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그대의 삶을 연마하라. 네, 저는 지금 이 페이지를 한 6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띄엄띄엄. 그대의 삶을 연마하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읽었을 때 느낌은 그거였어요. 결국 그대의 삶을,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망을 연마하는 건 책과 현실이다라는 거. 네, 개념과 체험이 만나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아주 조금 인사이트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게 진짜 제가 원했던 건데 이 질문을 이분이 답을 주셨어요. 당신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할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다 가진 것처럼 벅찰까? 사는 게 너무 시시해질까?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많은 욕심이 있어서 섭렵하고 싶었는데 약간 정말 다 가지면 시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도 상당히 인사이트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괴테 파우스트 얘기가 좀 나옵니다. 괴테는 1700년도의 사람이고요. 이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모든 지식을 섭렵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여전히 우울과 환멸에 허우적거렸다고 했고요. 저도 한 2번 읽었는데 옛날에 잘 기억도 안 나고 모든 것을 알아도 여전히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허우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결국 파우스트는 이렇게 결론 내리죠. 모든 이론은 잿빛이고 푸르른 것은 인생의 황금빛 나무라네. 네, 저 5번째 읽을 때까지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론은 잿빛이고 결국 푸르른 건 우리의 현실이 현상계다. 그것만이 푸르르다라는. 그리고 결국 이론만으로 게임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파우스트가 한 거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바르 페퀘세라는 어떤 소설이 있는데 플로베르라는 작가가 지었는데 여기에 필경사라는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필경사가 글을 손으로 적는 사람인데 문장 발생 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인류 최초의 사무직이었대요. 문장이 없었을 때는 필경사라는 사람들이 손으로 적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모르게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라고. 진리를 알기 위해 책을 읽긴 했지만 권태와 좌절감만 더 증폭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또 127페이지에 박지원의 허생전이 나옵니다. 난 허생전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잠깐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허생전은 기존의 관념적 지식인을 비판하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생필품 매점 매석하여 독점 시장을 형성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인데 이 허생전을 잠깐 보니까 10년을 공부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10년 공부해야지 하는데 이제 아내가 막 7년째 아내가 막 그렇게 왜 살아 당신 하다 보니까 반강제로 쫓겨나서 이분이 이제 세상에 대한 통찰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만냥을 빌렸대요. 어떤 부자한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역이 거래가 잘 안 돼서 생필품을 다 사버렸대요. 자기가 만냥으로. 그래서 독점을 해서 막 가격을 올려서 부자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여튼 그 허선정 얘기죠. 그래서 이 체온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모든 지식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일지라도 그 의미를 직접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허생전이 그냥 지식만 섭렵한 게 아니라 정말 깨달아서 세상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돼버린 거죠. 7년 동안 책만 보다가. 조금 다르죠. 파우스트랑 부바르 페케쉐랑은 좀 다르죠. 결국 공부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꿰뚫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고 또 이분이 큰 돈을 벌고 또 유유히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고 부자든 권력자든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그래서 지식은 인간에게 권태와 무력감을 줄 수도 있지만 현실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가게 하는 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나아가게 하는 힘, 박지원이 허생처럼 세상에서 큰 돈을 자기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하는 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우스트처럼 권태와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128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똑똑한 바보들이 점점 왜 늘어나나.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공부만 할 줄 아니? 이런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답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았다는 결국은 이 현실계하고 맞춰서 적용을 시켜야만이 똑똑한 바보들이 안 생겨난다라는. 그러면서 129페이지에 이코로이족 추장의 편지를 또 하나 이 체온저자도 언급하죠. 인용을 하죠. 우리 부족 젊은이들이 그 당신들의 대학 교육을 받으니까 이 추장의 족은 능력이 떨어졌다. 발도 느려졌고 추위도 못 견디고 사전 잡는 법도 잘 모르더라.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 혹시 당신들의 자녀들을 우리한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이 주장이 한번 일관을 해버립니다. 일반 대학 교육에 대해서. 대학 교육이 뭐 현실하고 잘 맞추지 않는 교육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31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 문학, 역사 뭐 이런 인문학이 주변화되고 있다. 하나의 스펙으로 전락했다. 뭐 잉여 지식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죠. 뭐 철학한다 그러면 뭐 그냥 현실하고 관련 없는 뭐 기계공학을 해야만이 현실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죠, 인문학 철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회계학 전공이라 저도 아주 현실적이었던 학문을 했던 사람인데 철학, 인문학을 접하면서 저는 깼어요, 완전히. 요즘에 가끔씩 두 분한테 개인 멘토링 하는 분한테도 정강민 작가 천재 아니냐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그냥 gelgel거렸던 사람인데 결국은 제가 철학, 인문학에 깊이 섭렵하고 한 줄을 외우려고 애썼기 때문에라는 느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인문학 철학은 중요하다. 정말 머리가 깨치는 데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32페이지에 그래서 이분이 딱 최근 저자가 일관하죠.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원망, 사랑, 증오, 미움, 서운함, 집착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감정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딱 이런 감정들, 서운함, 증오, 미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부딪혀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링크 시켜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지식은 책에 있지만 책으로 우리가 배우죠. 있지만 현실의 경험과 접속되지 않는 한 현실의 경험과 꼭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책 속의 지식은 생기 없는 잿빛이다. 아까 파우스트처럼 잿빛이야. 푸르른 건 사과나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4페이지에 지식과 경험. 네, 아까 계속 말하는 게 이거죠. 오늘은 이분이 이 최훈 저자가 이 20페이지에서 계속 말하는 건 지식과 경험, 개념과 체험을 녹여놔라. 네, 그래서 지식은 현실의 문제들을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우리가 솔직하게 지식이 없으면 배우지 않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다들 공감하셨을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우리가 알게 되면 지나가는 똑같은 길도 새로운 게 보이죠. 내가 어제 저거 배웠다라고. 신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발만 보이고요. 자기 분야에 꽂힌 분은 계속 그것만 보이죠. 그래서 알을 통해 현실을 만나야 하고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현실을 만나야 하고 또 생생한 현실로부터 자신의 알을 또 수정해야 하죠. 지식을 통해 배웠지만 책으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또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체험이 만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낱 잿빛이다. 또 뭐 134페이지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셔서 이런만 들었던 사람이고요.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상 마련이라는 얘기가 길 위에서 연마해라. 단련해라. 길 위가 뭐예요? 현실에서 단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학문이지 구체적인 일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건 그냥 정말 백면서생이라고 책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지식이고 지혜다라는 얘기. 또 135페이지에 같은 얘기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너의 삶을 연마하라.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글쓰기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듯이 최훈 저자는 뭐 인문학자고 오래전부터 뭐 글 쓰셨던 분인데 한 얘기를 계속 다른 인용을 들고 또 다른 인용을 들고 막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과 개념을 조합시키라는 얘기예요. 자신만의 분야, 현재 하고 있는 일. 제가 일상에서 글을 녹여놔라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지금의 당신의 감정, 상태. 이래서 글을 쓰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생기를 불어넣는 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일상이다. 사랑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렇지만 또 온기를 나누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혜가 된다. 네, 이런 현실이 없으면 지식으로 남는다. 우린 지혜가 생겨야만이 세상에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갑자기는 아니고요. 부처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가출을 해봤냐, 뭐 근데 제가 어디서 봤던 책에서 가출 출가가 뭐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근데 청소년 때 가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가출을 했던 사람들의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라는 어떤 책에서 봤어요. 한번 해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집이 거의 다기 때문에 그걸 박차고 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든 뭐든 박차고 나갔다라는 거는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저자가 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다 동의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영부영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에너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여튼 붓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붓다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붓다라는 의미는 깨어있는 자다라는 의미고 이분이 석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처는 이 왕자였어요. 사카족이라는 곳에. 이분이 현실적인 생활 다 했어요. 16살 때 결혼했고요. 아들도 라훌라라는 아들도 나왔어요. 라훌라는 족쇄라는 또 의미인데 그러니까 안락한 생활 속에서 문득 인생의 의미를 또 묻게 돼요. 이분이. 그러면서 29인가에 처음으로 뭐 세상에 궁궐 밖을 나갔다는데 4명을 만나요. 늙은 사람을 한번 만나고요. 병든 사람을 또 한번 만나고요. 죽은 시체를 한번 만나고요. 마지막으로 돌을 닦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충격이었죠. 붓다 입장에서. 29대까지 자기 아버지가 왕이 이 친구한테 고통을 모르게 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게 이게 궁궐 안에서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은 걸 보면서 붓다가 완전히 좀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인간은 누구나 늙고 아프고 죽는다는 이 삶을 인식한 거예요. 붓다가. 이 사실을 뼛속에서 깊이 깨달은 다음에 시타르타는 전과 같이 살 수 없었다. 아, 이게 현실이 이렇구나. 마냥 행복할 수 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제 자신이 뭔가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세상의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라는 결국은 붓다가 붓다는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아픔에 대한 병에 대한 고통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뛰어드는 거죠. 이게 진심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씩 듣는데 정말 저도 뭐 2015년 1월 1일 날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건 이제 제 책을 써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했던 행동인데 담배 얘기로 보면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도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끊질 못해요. 보통은. 근데 우린 대부분 다 알아요. 담배는 몸에 안 좋아라고. 근데 왜 못 끊느냐면 이거예요. 나한테는 좀 괜찮을 거야. 담배 펴도 오래 사시는 분이 있어.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의사가 전문가가 너 담배 피면 6개월 뒤에 죽는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자기 몸 상태를. 그러면 담배를 끊어요. 우리는. 그때도 피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 뭐 붓다는 그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네, 모두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자신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임을 깨달은 시타르타가 마침 출가했다. 네, 우리 뭐 TV에서 많이 나오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이 드라마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붓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붓다가. 너무 아프다라는 얘기. 139페이지에 우리 이런 얘기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 정말 스피치 책, 어떤 책, 소통에 관련 책, 인간관계에 관련 책 어떻게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야기죠.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를 이 채운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도 하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하는지도 대충 알 수 있는 이런 인류의 문명의 기기가 있는데도 실패한다. 그거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삶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상대방의 역량으로 자신이 변화하고 싶지 않다. 아, 나는 내 바운드를 지키고 싶어. 내게 약간 정답이야. 이런 게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은 상대의 눈,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는 게 소통. 이래야 소통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채운 저자께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죠. 결국 내 걸로 계속 내 안에 아집으로 감춰져 있으면 소통은 실패한다. 붓다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붓다는 그리고 보리스 나무 아래서 6년 동안 29에 나와서 6년 동안 앉아서 깨달아요. 그리고 45년 동안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35에 깨달아서 45니까 80에 돌아가셨네 이분이. 지식인, 농부, 도둑, 여성, 뭐 신분, 성, 언어 모두 다른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붓다가 정말 잘했던 건 그들 각자에 맞는 비유와 언어로 멘토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면. 보통 요즘에 말하면 뭐 개인화, 커스터마이징 한 거죠. 각각 고객에 대해서 만족시킨 거예요. 멘토링을. 뭐 그게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설법을 140페이지 이렇게 설명해요.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따라 다르게 진리를 이야기한다. 펼친다. 직업, 직위, 처한 사항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우리 지금 현재 멘토링하거나 모든 뭐 강의하거나 뭐 강의는 뭐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멘토링하는 이 능력인 거죠. 각각 개인에 맞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대기설법. 이게 2500년 전에 벌써 붓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붓다는 자신의 삶을 강요한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준다. 네, 지금 뭐 멘토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언어가 아닌 그들의 언어로, 네, 상대의 마음, 상대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붓다의 설법을 들은 이들은 결국 마음의 위안을 얻고 기뻐도록 한다. 네, 지금의 뭐 스피치 책이나 뭐 멘토링은 잘하는 법, 뭐 심리 관련 책 다 똑같은 얘기를 2500년 전에 벌써 붓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언어로, 네, 먼저 잘 듣고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줘라. 140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 그래서 상대 마음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 없이 자기가 깨달은 진리만을 막 강요했다면, 보통 우리 일반적인 뭐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가끔씩 막 자기 알았던 것만 그냥 퍼부어내는데, 그랬다면 만약에 붓다도 결코 인류의 스승으로 2500년 동안 살아남지 않았을 거다. 결국 개개와 대기설법이 했다는 거죠. 각각 다르게. 네, 예수도 역시 비슷하다라는 얘기. 네, 고통받은 사람들을 깊이 공감했다. 이게 결국 말했던 공감 능력인 거죠. 각각 개인의 사항을 자세히 공감했기 때문에 대기설법이 가능했죠.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예,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뭐 수천 마리 양도 같이 있으니까 중요한데 한 마리 양이 더 마음에 걸렸던 거죠. 예수님. 이 공감 능력이 너무 탁월하신 거죠. 보통 사람들이면 야, 한 마리 버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 140페이지에 그대로 또 성인들은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도록 했고 바로 지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쳤다. 네,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모든 지금 뭐 강의나 교수나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 저게 잘 안 되면 그 고통에서 파고들어서 해결책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네. 80세 붓다가 이제 세약해졌는데 이 얘기도 재밌죠. 이런 것도 글에 옮겨도 충분히 재밌죠. 나중에 글 쓸 때. 파바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대장장이 춘자가 공양을 합니다. 이게 붓다가 죽기 직전에 어떤 사례시인데, 근데 그 음식이 상했는지 붓다 체질이 또 그 지역마다 좀 안 맞았던 모양이지. 뭐 설사병에 걸렸대, 심하게.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보통 사람이면 설사병에 이 음식을 먹고 했으니까 이 대장장이 춘다를 좀 원망을 했겠죠. 너 음식 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잖아라고. 근데 이제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답니다. 내가 아픈 건 내 몸이 노쇠했기 때문이지 춘다 음식 때문이 아니야. 내가 젊고 건강했다면 같은 음식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으면 춘다는 되게 존경심으로 이렇게 붓다한테 음식을 바쳤는데 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죽게 되면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춘다를 원망하고 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춘다가 너무 상처받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처님이 그 춘다를 위해서 제자들한테 야, 이거 음식 때문 아니야. 내 몸이 약해져서 나이가 많아져서 그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전체 세계와 인생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와 공감해서 비롯된 거죠. 예수님이 한 마리 길 잃은 양도 똑같은 거고, 이 얘기를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마스시타 전기의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신데, 마스시타 고노스케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혁신 경영자들은 제가 뭐 판단할 때 경영자를 가장한 현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한 일화가 이런 게 있어요. 음식점에서 워낙 유명해졌을 때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반만 먹었대요. 뭐 모든 이게 회장들을 모아서 자기가. 그래서 갑자기 반만 딱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 주인을 불렀대요. 그 주인장이 막 놀란 거죠. 이 엄청난 기업의 경영자가 밥만 먹고 자기를 부르니까. 그래서 주방장이 이렇게 와보세요. 왜 회장님 왜 그러시냐니까, 이 음식이 정말 맛있는데 내가 밥만 먹은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된 거다. 요즘에 내가 소식한다. 이걸 이야기를 해줬다. 그 또 주방장은 그 같이 들었는데 얼마나 만약에 자기가 이거 밥만 먹고 이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주방장이 야, 내 음식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입맛을 못 맞추는 건 했을 거라는 거죠. 비슷하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붓다나 마스시타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이게 공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 우리는 불행해지면요, 옆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한테 또 원인을 돌리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왜 그래야지 일단 좀 편해요. 내가 좀 잘 안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네. 저도 마찬가지, 모든 뭐 인류에 비슷한데 성인들만 좀 다르죠.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누르고, 보통 사람이면 음식 맛이 못해서 춘다, 네가 제대로 된 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성인하고 우리가 좀 갈리는. 그래서 조금 내적 투쟁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끊임없이 그 원인이 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성인으로 가는, 성인이라기보다도 뭐 좀 대가로 가는 길이죠. 네. 네, 그래서 붓다 142페이지에 붓다의 깨달음은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이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과 이해라는 거죠. 이게 뭐 붓다가 예수님이 엄청난 사람이라서 이게 뭐 엄청나긴 했지만 여하튼 뭐 모든 걸 이렇게 다 해결할 게 아니라 결국 공감과 이해라는 거죠. 네, 성인들이 탁월했던 공감 능력이죠. 혁신 경영자들이 탁월했던 건 공감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우리 성인이 될 수 없고 혁신 경영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한 불편을 정확하게 깨뚫었기 때문에 엄청난 제품을 만들었고요. 엄청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80만 명, 100만 명한테 통하는 글을 쓰는 거죠. 왜? 대중들의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 글로 이야기하면 독자의 입장을 너무 잘 파악하는 거죠. 독자들이 이게 정말 궁금해할 것 같다라는, 독자들이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다라는 게 너무 잘 와닿는 거죠. 그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가 살아남았다기보다 대가가 된 거죠. 그리고 혁신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 제품 만들면 된다. 뭐 수많은 창업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혁신으로 남는 거는 뭐 100년에 한 명 나오잖아요. 네, 여하튼 그렇다라는 거. 갑자기 제가 이지성이가 썼던 에이트라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 공감 능력 하니까. 이 책이요, 뭐 되게 두껍긴 한데 저도 뭐 이런 책들 거의 구매하지 않는 사람인데 얼핏 봤어요. 근데 딱 한 문장이에요.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공감 능력 키우고 창조적 상상력 키우는 거야 라고 한 문장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50페이지 동안 이지성이가. 오, 그렇구나 라는 거.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붓다나 일분들이 하는 거. 공감 능력 키워라. 공감 능력 아니면 AI에 밀려나고 컴퓨터에 밀려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지성 작가는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뭐 톡에도 얼핏 들었지만 우린 다 천재 대가가 되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천재 대가들이 공통적인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공감 능력인데, 이지성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자연으로 가라는 것, 핸드폰, 컴퓨터 끄고 미술관, 박물관으로 가라는 것,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태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위인이라면,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자식이라면, 사장이라면, 부하라면, 대통령이라면, 이 생각을 진짜 한 번 생각, 얼핏 2분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계속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책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계속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소설책이든 일반 책이든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거를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외부 사람들을 만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지성 작가도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이지성 작가는 끊임없이 뭐 이렇게 노트북, 핸드폰 끄고 오프라인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 네, 공감도 돼요, 저는. 여하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죠. 살아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대가가 돼요. 저도 빨리 대가가 되고 싶은데 공감 능력이 떨어져. 여하튼 그렇고요. 거의 다 왔는데 142페이지에, 그래서 이건 정말 요즘에 많이 나와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전문직이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힘들게 되셨기 때문에. 보수도 좋고 직업의 안정성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환자의 삶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건강과 질병에 대한 철학이 없다면 그래도 그를 의사라는 이유로 귀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어떤 뭐 부하 오빠가 죽으면서, 암으로 죽으면서 그 친구가 트윗에 남겼던 글이 막 회자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위중한 병을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냐라는 얘기. 공감이 되고, 저도 뭐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느낌을 아는데, 정말 이렇게 환자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귀한 의사일까? 이 질문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환자의 아픔에 너무 공감하면 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왜? 환자들을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공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의사들이 힘들겠다. 적절하게 공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처음이었어요. 그렇지, 너무 공감하면 의사 못하지.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생각 보면서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의사는 무조건 환자 상태에 공감해야 한다. 그럼 의사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해도 환자를 잘 돌보는 게 의사의 원래 본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면 의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두 번째 제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의사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면 의사가 못하지 않겠나? 너무 힘들잖아 했는데, 결국은 의사는 환자를 돌보는 게 본분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가들이. 자신의 깜냥껏 공감해라. 네 깜냥이 100이면 100 공감하고 네 깜냥이 1이면 1 공감하는 거예요.
이 깜냥껏 하지 않으면 금방 말했던 너무 많이 공감하면 돌아가자고 버리는 의사가. 네. 그래서 결국 의사는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냥 자기의 직업분을 위해서 그냥 뭐 공감 안 한다. 이거는 환자한테 아픔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44페이지. 네.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기업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획기적인 기술 획득에만 열을 올리는 과학자. 자기 감정과 재능을 표현할 뿐 사회적인 것과는 무관하다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소유했죠. 하지만 그 전문성의 고귀함도 온기도 없죠. 결국 세계화의 공감을 결여한 전문성은 타인과 자신에게 치명적 위협을 일으킨다는 거죠. 네. 결국 뭐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 핵폭탄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은 전문성으로 이걸 만들었지만 이게 잘못 쓰여져서 치명적인 위험이 간 거죠. 그게 잘못 쓰여지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보면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해서 뭐 몇백만 명이 죽게 됐잖아요. 여하튼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삶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미래에 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저는 이거 뭐 요즘에는 뭐 100만% 공감하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현재 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태어났지만 이게 미래에 다 연결되어 있고 연결됐다는 걸 느끼고요. 이게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드라망이 뭐냐면 구슬 하나하나가 다 서로 비추죠. 이 구슬 하나에 여기 비추고 이 구슬 하나가 모든 걸 비춘 걸 또 여기서 비춰서 우리 하나하나는 우주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고 우리 조선 선생님도 우주고 우리 서로가 또 비추고 옆에 있는 또 나를 통해서 영향받았던 사람들의 또 비춤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 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미세하게 또는 강력하게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역시 다른 존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정말 공감하죠. 혼자 뭐 산속에 있어도 영향을 안 미칠 거다? 네, 미치고 있죠. 산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명상도 배우고요. 그분의 삶을 존경할 수도 있고 위안도 받기도 하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